안녕하십니까. 사과 표현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제 기말을 향해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음,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기말 시험 기간이 되는데, 제가 학교에 시험 대신 기말 보고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말 보고서는 자유 주제를 택해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계율을 만드셨듯이 계율을 만들고 살을 덧붙여서 마지막 주 그 시험 기간에 정해진 시간에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시 수업이다 그러면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시간에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제출하시면 메일로. 그 다음에 뭐 1시부터 3시까지, 2시까지, 3시까지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그 자신의 수업 시간에 맞는 그 시간에 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출 시간을 제가 다시 우리 단체 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제 글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나는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테마 그것을 어, 말씀하시면 돼요. 써주시면 되는데 분량은 A4 두 페이지 A4 두 페이지 11포인트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떤 학생들은 또 양껏 쓰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난 점수를 잘 받아볼 거야. 그래서 아주 양을 많이 쓴 학생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딱 두 페이지에 맞춰서 두 페이지 쓰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너무 크게 정하거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만한 테마를 정하면 쓰다가 지쳐요. 우리가 뭐 논문이나 뭐 이런 거는 긴 기간을 두고 쓰기 때문에 분량을 많이 예정하고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제가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여러분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한 두 페이지 정도로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음. 나는 여기서 두 페이지로 다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면 뭐 한두 페이지 더 늘어나는 거야.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막 10페이지 그렇게 써온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점수가 높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 내외.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보고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어, 과제 중에 하나가 보고서 쓰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공계열이지만 이공계열은 이공계열 나름의 보고서가 있어요. 실험 보고서라든가 나름의 보고서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이제 직장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시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내야 돼요. 글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보고서라고 해요. 그 대학 때 쓰는 것도 보고서고, 그 다음에 일반 직장에서 뭐 개인이나 부서에서 주어진 여기 어떤 고유 업무와 관련된 여기 써있죠. 고유 업무와 관련해서 상사나 간부에게 제출하는 문서 이걸 잘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보고서 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보고서를 리포트라 그래요. 원래 리포트라는 말이 보고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보고하다. 그래서 기자를 리포터라 그래요. 그죠? 기자를 리포터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어디선가 잘못됐는지 습관적으로 레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포트. 너 레포트 냈니? 레포트 내. 전 세계적으로 레포트라는 말은 없어요. 리포트예요. 리포트. 우리가 이제 외래어 표기법에 있어서도 그 원래 발음교에 따라간다. 리포트라는 말이 어려운 그 발음이 아니잖아. 그 레포트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리포트 혹은 보고서라고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쓰는 보고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술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글. 자, 수집, 정리, 보고. 이게 어쩌면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과제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제 창의적인 발상 혹은 이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등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실제 보고서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100%다 나올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연구, 노력,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는 학생들의 학습 노력이나 연구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도 되고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 주기도 하고 경영진이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서의 유형에는 연구 보고서, 조사 답사 보고서, 실험 관찰 보고서, 감상 보고서 등이 있다. 그럼 여러분 다 이공 계열이기 때문에 대개 여러분들이 교양 과목을 듣지 않는 이상은 전공 과목에서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혹은 연구 보고서, 연구 보고서. 이런 걸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요 밑에 요 순서대로 한번 보고서의 특징을 볼 텐데 연구 보고서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한 거예요. 대개 이제 논문이라고 하죠. 논문.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그게 인문계건 자연계건 어떤 분야든 특정 문제나 현상을 뭐 자료 수집을 하던 아니면 대개는 자료 수집을 통해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인문계나 이공계 에, 상관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것 이거 다 논문 연구 보고서라고 해요. 음, 딸꾹질 죄송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논문 작성법을 알아둬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원을 가게 되시면 꼭 필요하고 고학년이 됐을 경우에 여러분이 리포트를 낼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팁도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법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석을 붙이거나 참고 문헌을 달거나 혹은 이제 그 각주라 그러죠. 여기도 이제 이 책에도 보면 이렇게 붙은 게 각주거든요. 여기 4번 있고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러요러한 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글쓴이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어느 책에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더라라는 인용보예요. 그 4번하고 한라대학교 교양교직 과정부 다메치 시대의 실용적 글쓰기에서 97페이지에서 따왔다 이거예요. 각수라 그래요. 그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쓸 때, 아, 이게 내가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내가 보고 쓴 거야. 혹은 뭐 인터넷 기사에서 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수를 달아주면, 어,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글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에서는 그게 필수적인 거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보고서 쓸 때도 저런 각수를 달거나 인용 표시를 해주면 교수님이 채점을 할 때 높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순히 조사,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의 판단, 의견 이런 게 중요하니까 좀 깊이가 있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어려워. 자료 모으는 것도 어렵고 또 자료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덧붙여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내 의견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연구 목적, 내가 왜 이 글을 쓰게 되는가 목적이 있고 연구 대상, 무엇에 대해서 쓰게 되는가 그 다음에 연구 방법,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 단계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 좀 시간이 걸리고요. 대신에 이 논문을 연구 그 보고서를 잘 쓰게 되면 어, 그 조직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셔도 마찬가지고 혹은 어, 학교나 연구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조사 답사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어떤 조사 대상의 실태와 정확한 사실을 정리, 혹은 현장 방문, 답사, 어, 그래서 설문조사, 답사 보고서, 발굴 보고서 이렇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제가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국문과를 나왔을 때 예전에 주로 대학원 다닐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요 답사를 간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인의 고향, 어떤 작가의 고향 이런 데 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태어난 곳은 어디고, 아, 이런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이러한 시심이 발동을 했었고, 또 그 사람의 시에 이러이러한 대목이 나오는데 고향에 대해서, 아, 직접 가봤더니 이렇더라. 그 예를 들면, 정지용, 정지용 고향에 가면, 그, 향수라는 시가 있잖아요.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멘드리칠리야. 그래서 딱 그 시만 들으면 넓은 벌 쫙 펼쳐져 있고 동쪽 끝으로 실개천이 거기 휘돌아 나가고 되게 아름다운 그곳을 어,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는데 실제 가봤더니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이렇게 좀 좁아요. 작아. 그 시에서 표현된 것보다 훨씬 더 축소돼 있는.
근데 아마도 시인이 어렸을 적 봤던 고향은 굉장히 커 보였겠죠. 그런 것처럼 시인의 시에 표현되었던, 소설에 표현되었던 그런 장소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한번 찾아보는 거고, 또 더 필요하면 그 시인이나 작가가 다녔던 학교 찾아가서 학적부도 이제 연구 목적으로 떼어보는 거예요. 그 일반이 가서 떼어달라면 안 떼어주는데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문을 보내고 가서 얘기를 하면 띄워줘요. 그럼 이제 뭐 이 시인과 소설가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은 좀 성적이 떨어지고 또 선생님들이 평가는 어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시인이나 작가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는 그게 이제 조사 답사 보고서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되게 역사, 문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예, 전공 과목에서 많이 하게 되죠. 아마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건축학과 학생들이 있으니까 건축학과는 많은 건축물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일산이에요. 일산인데 이제 그 옆 동네가 파주 가면 파주가 꽤 유명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출판 도시 출판사가 쫙 모여 있는 어, 그런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 건축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예, 독특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이 많아. 그 출판사들마다 특색 있게 이제 건물을 짓죠. 그리고 출판 도시를 조금 더 지나면 해일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동호인 마을이에요. 동호인 마을인데 건물의 모양이 다 달라. 똑같은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큰 터를 잡아서 뭐 어떤 때는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도 거기 그 자기 건물이 있어요. 김기덕 감독, 혹은 윤도현, 가수 윤도현도 파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거기 건물을 지은 것도 있고. 예전에 유명했던 그 아나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때는 유명했는데, 그러니까 황인용이라는 아나운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LP판, LP판을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만 장은 넘는 것 같아. 갖다 놓고 음악 감상실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주로 이제 클래식을 틀어주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특색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과 학생들은 아마 거기를 꼭 가봐야 될 거예요. 사진을 찍으러 이제 그 각 건축물들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러 또 공부하러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답사도 될 수 있어요. 건축학과는 이제 전기전자공학과 학생들이나 어, 정보통신학과는 뭐 어디 답사하고 싶은 데 있어요? 어, 주로 이제 그 학과 학생들은 뭐 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이런 답사 보고서는 안 쓰더라도 이런 건 쓰겠죠. 실험 관찰 보고서. 제가 어,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지만 그 이전에 물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를 나오고 또 국문과를 또 갔어. 왜 그런지 몰라. 머리 다 빠졌어요. 예. 원래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하면 많이 하면 이 머리가 하얘지고 좀 머리도 안 좋은데 공부만 한 사람이 이렇게 저처럼 머리가 빠진대요. 예, 그런가 봐. 좀 머리가 별로 안 좋은가 봐. 근데 어쨌건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국문과를 갔어. 근데 물리학과 다닐 때 이제 들어가면 1학년 때 제일 많이 하는 1, 2, 3, 4학년 다 마찬가지인데 실험이라는 거래요. 물리학 실험,
1학년 때 요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물리 실험, 화학 실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얀 가운 입고 딱 모여서 실험을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대단한 일 하는 줄 알았어. 대단한 일 하는 줄 알았는데 1, 2학년 때의 실험은 그래 대단한 실험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대학원 정도 가야 실험을 대단한 걸 하는데 1학년 때야 뭐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고 그 관찰 보고서에 적어요. 그 여기 이제 실험 목적, 이 실험을 왜 하게 되는지, 그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어떤 장치와 재료를 갖고 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거 매 시간 적어요. 그럼 이제 한 팀당 그룹을 지어서 하는데, 뭐 한 5명이서 하면, 한 서너 명은 나가서 담배 피고 있고, 두 사람 보고, 또 이제 담배 피고 들어오면 또 딴 사람이 교체해서 나가서 담배 피고, 뭐 이런, 그런 기억이 있어요. 1, 2학년 때 했던 기억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국문과를 갔는데, 문과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이공계 건물 가면 그 흰 가운 입고 이렇게 야외 그 옥상이나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보면 알아요. 왜 나와 있는지. 그 분명히 담배 피러 나와 있거나 잠깐 쉬러 나와 있는 거예요. 실험하다가. 근데 괜히 문과 학생들은 주눅 들어. 그 흰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이공대생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큰일 하는 것 같아.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씩 웃어요. 아,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작성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학 실험, 물리 실험 이런 거. 요거는 이제 그쪽 특성 전공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걸 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감상보고서, 뭐 독서 감상문, 연극 영화 감상문, 전시회 감상문 이런 게 있는데 보고서를 써야 될 때는 나름의 자기 생각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서정적인 너무 감성적인 방법으로 써도 안 되고 또 너무 설명과 분석으로만 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감상이니까 나의 느낌. 흔히 이제 감상문하고 리뷰라는 거 있잖아요. 어, 감상문하고 리뷰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리뷰는 조금 객관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고요. 감상문은 내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미없게 봤어도 내 나름대로 재밌게 봤으면 그 재밌게 본 포인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나름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성향, 영화에 대한 성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개인적인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잖아. 어,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 대신에 거기에는 이제 어, 여기 보면 대상에 대한 이해, 분석, 그리고 작품이나 기술 평가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랬는데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기준이 내가 왜 그걸 좋아하고 왜 비판하는지, 왜 안 좋아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정확히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여러분 독후감 많이 쓰라고 하죠. 독서 감상문. 이게 되게 필요해.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림 일기도 쓰라 그러고 일기도 쓰라 그러고 독후감도 써오라 그러고 근데 굉장히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그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좀 따분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언젠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표현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대박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다, 얼만큼 좋다, 왜 좋다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냥 대박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작품을 평가를 할 때는 한 번 보고 잘 몰라요. 한 번 보고는 처음 느낌이 있어. 두 번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세 번 보면 적어도 아,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혹은 내가 저것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게 돼. 이유를 알게 돼. 어, 그래서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몇 번씩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똑같은 걸 또 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느낌과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어, 조금의 어떤 여유를 갖고 싶다. 마음에 잡생각을 좀 없애고 그러면 꼭 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 물론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날로그 방식이고 영화가 되게 느리고 대사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보면 좀 진부해 보일 수 있는데 음,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거 볼 때마다 어떤 포인트가 달라져. 아, 저 부분에서 감동을 받고 아, 저 부분을 그때는 못 봤는데 저게 보이네? 이런 것들. 지금까지 뭐 한 30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어, 그래도 또 봐요.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팍 꽂힌 영화나 뭐 책이나 혹은 노래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 느낌을 조금씩 써보면 어, 굉장히 좋은 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사고를 넓히는데 좋은 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궁금한 점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글을 쓸 때 유용하다. 자, 그러면 보고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요 그림을 잘 보세요. 뭐 앞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다른 시간에. 항상 요 과정을 거친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유 주제로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나는 뭐에 대해서 써야지. 자, 정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성하기, 개요 만들기까지 했었죠. 저번에 개요 만드는 거. 그러면 이 개요를 만들기 위해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과제에서 제가 여러분이 자신 있는 거, 그 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 쓰라고 했으니까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를 건너뛰고 곧바로 일로 올 수도 있어요. 긴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한 얘기를 하려면 이 자료 수집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료 수집 단계가 필요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다.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렇게 각주도 달아주는 거예요. 이 각주도 그냥 막 다는 게 아니라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앞에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각주라 그래서 연도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근데 어떤 외곽주라고 하는 데는 외곽주는 연도를 여기다 써요. 여기다 연도를 안 쓰고 여기다 쓸 때도 있어. 둘 다 허용. 그 다음에 책 이름을 쓰는데
책 이름을 쓸 때는 이게 이제 겸낫표라 그래요. 겸낫표. 이렇게 낫이 두 개 겹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낫표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겸낫표. 책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이나 사설이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티클은 여기다 이렇게 에세이나 한 권, 책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한 개, 요거는 이제 두꺼운 거, 요거는 혼낫표래요. 홑 한 개라는 뜻이죠. 혼낫표. 요거는 겸낫표. 요것도 책이니까 겸낫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콤마를 찍고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그럼 이제 출판사를 쓰는 거죠. 파미르, 영락. 그 다음에 내가 몇 페이지에서 이걸 봤다. 사실은 요거 잘못 쓴 거예요. pp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 페이지가 여럿 있으면 pp라고 써야 되는데 어 혹은 이제 여기서 뭐 여기다 영어로 안 쓰고 뭐 면, 쪽 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다음 인용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료를 수집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글이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논문 쓰거나 보고서 쓸 때 이게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해. 이거 쓰는 게 좀 지저분하죠. 좀 지울게요. 점 지우개, 선 지우개. 자, 이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보고서 이제 직접 여기까지 했으면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고서 낼 때 여기까지 써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완벽하게 쓸 때는 퇴고라. 요거 이제 고쳐 쓰는 걸 퇴고라고 했어요. 퇴고. 검토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쓴 단어가 없는지, 좀 더 좋은 표현 방법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5단계를 거치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잘 하실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 근데 구성을 잘 해놓으면, 나름 여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글이라는 건 많이 써봐야 우리가 익숙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겉으로 표현을 못하게 되죠. 자, 주제 정하기. 저번에 정했죠? 이게 이제 교수님이 정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할 수도 있어요. 되게 논문 주제는 자기가 정해요. 그래서 정해서 교수님과 이제 상의하고 난 다음에 예, 쓰게 되는 거죠. 일단 자료 수집 이게 중요한데 자료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한 편의 글은 신뢰성을 가지고 독자에 다가갈 수 있다 그랬는데 내 주제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자료가 믿을 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말로써 얘기를 한다고 써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 뭐 누가 얘기를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상대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뭐 책이나 그 연구 결과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그래? 물론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야. 전문가가 한 얘기라고 다 맞는 말은 아니나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만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막 그 사회 현안이나 정치 얘기를 막 해요. 응?
그럼 전 얘기 듣다가 기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저 내릴 거라고 여기 내려달라고. 음. 왜 그러냐면 어디선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곧 공산화가 된다는 둥, 뭐, 에? 선거가 부정으로 이루어져서, 어?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덮느라고 대학생들을 일부러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 어?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학교를 못 나오게 한다. 제가 대학교 선생인데도 그런 얘기를 막 사실인 양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해요. 저도 알아요. 이렇게 카톡방에 막 돌아다니고 그런 되게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음, 사이트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독일처럼 독일에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벌금을 600억 원을 물리겠다. 우리 돈으로 600억 원. 물론 잘못된 정보를 실수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정정 보도를 하면 되지만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막 전파되다 보면 그게 마치 사실인 양 퍼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믿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거짓말을 강조하면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된다. 그 누가 한 말이냐면 괴벨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괴벨스가 누구냐면 히틀러의 선전부장이에요. 나치 선전부장. 그러니까 히틀러를 히틀러로 만든 게 괴벨스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정보를 내 주장을 어, 그러니까 내 주장의 증거 자료로 쓰려고 한다 했을 때 그 증거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어떤 논문이나 보고서가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료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거나 이것저것 막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국회 도서관 아니면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초동에 있거든요. 혹은 학교 도서관 싹 뒤지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근데 좀 편해. 인터넷으로 다 색인 작업이 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요. 어떤 데는 돈을 주고 받는 데도 있고, 되게 이제 큰 중앙도서관 같은 데는 돈을 받진 않아요. 그냥 거의 복사비 수준의 돈만 받는 데도 있고, 그런 자료를 모아서 음,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 그랬어요. 표절이라는 건 도둑질이란 뜻이에요. 도둑질. 그러니까 어, 생각을 도둑질한다 이런. 음악에만 표절이 있는 게 아니라 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내가 어디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야 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디선가 이제 긁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복붙이라 그러잖아요. 복사하고 붙여놓고 얼마나 쉬워.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가 쉽긴 하지만 내가 이것이 표절이 아니라
자료 정리한 거다라는 입증을 하려면 반드시 어디서 갖고 왔다는 출처를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요즘에는 이제 대학 도서관 들어가면 예를 들어 한라대학교 도서관가 들어가죠. 국내 데이터베이스, 해외 데이터베이스 뭐 다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내 컴퓨터로는 안 돼. 내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는데 대개는 대학 도서관은 모든 세계의 도서관과 연계가 돼 있어요.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받고 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입력해서 찾아보면 자료가 쫙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논문이나 책을 찾아보면 다운받아서 보다 보면 그 뒤에 참고 자료들이 참고 문헌이나 자료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알고 싶어하고 내가 정작 연구하고 싶어하는 주제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전자도서관,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뭐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 가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 어,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잘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고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잠깐 알려드렸는데, 잠깐 쉬었다가 제가 그 각주다는 그 이제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